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7.3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10,000명은 모일 거라는 예상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희의 일터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이럽니다. 저희는 코로나보다 해고가 더 무섭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또 언론도 노동 현안에 더 경청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대규모 도심 집회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은 공명선거 실천에 서약했습니다. 백번에 도전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사생활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 뒤 파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의 내일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연기된 가운데 원어민 강사 모임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업소와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미국과 캐나다는 더위에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온난화가 아닌 가열화로 불리는 기후 재난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첫 행보로 방문한 현충원에선 전직 대통령이 아닌 무명 용사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밝힌 슬로건입니다. 비대면 출마 선언 영상은 14분짜리로 이 지사 본인의 차분한 해설과 활동 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로 강한 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 잡아온 공정가치를 중심에 둔 셈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도층과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또 이 지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내세워 철저한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는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명 용사 묘역을 찾아 약자 보호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또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 선친묘소와 유림서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첫 발을 뗀 이 지사는 당분간 코로나 위기 대응 등과 관련한 도정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당내에서는 민평년, 박원순계 의원 등과 함께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가족사와 관련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선 눈물을 흘리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던 이전과 다르게 솔직함으로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지사. 사생활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형수 욕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가족사를 언급하며 울먹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비교적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나 음주운전 경력 등 다른 논란들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소상하게 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도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방어와 해명에만 주력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선 전국 초기에 자신의 최대 리스크로 평가받는 도덕성 논란부터 털고 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덕성 검증 문제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선 출마 전에는 도정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마 선언을 비대면으로 차분하게 한 것도 톡톡 튀는 이전 스타일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민주당 내 지지그룹 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훌훌 털고 대선 주자다운 차분함을 더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강점인 할 건 한다는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과거 사생활 의혹을 반박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부인과 장모의 다른 연루 의혹 등 검증돼야 할 여러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한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일부라며 도는 소문 가운데 자신이 과거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유흥주점 접대부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 씨는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와 사업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없었다며 기막힌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윤 전 총장을 만나기 전 다른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부인이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도 윤 전 총장은 인터뷰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윤 전 총장의 선거를 위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큰 선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는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그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아닌 게 막 긴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는 민주당 역시 초보 정치인의 패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반박 인터뷰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직접 밝힌 MB 아바타 발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윤 전 총장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은 예비 경선 시작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겠다며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이른바 내로남불 문제 등을 두고 쏟아지는 질문에 자성과 함께 단호한 입장을 저마다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직접 독한 검증을 받아내겠다며 열린 기자간담회. 예상대로 껄끄러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는 질문에 예비 후보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내로남불 비판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양양자 의원 보좌진 의혹을 계기로 성범죄 내로남불 논란이 또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나선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양자 위원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일단 출당 조치했다가 수사가 끝난 후에 무혐의로 벗겨지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의 계기가 됐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병역 문제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잊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잊어야 됩니다. 마지막 자성의 대상은 청와대였습니다. 김기표 전 비서관 논란으로 불거진 부실검증 책임론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걸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강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검증을 자처하며 연 국민 면접은 결국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나선 대선 주자들의 아픈 구석들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부동산부터 성범죄까지 어느새 민주당의 부정적인 상징처럼 굳어진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내는 게 모든 후보들의 숙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유력 대권 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졌고 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검증 또한 치열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현안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지사가 아마 비대면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차별화도 되면서 뭔가 코로나19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예.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미래지향적이면서 조금 약간 흔히 말하는 민중지향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억강부약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억강부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강한 사람 표현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예.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 네. 세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들을 좀 억압하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억압이라는 표현이 제가 쓴 표현입니다. 억압이라기보다는 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약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민중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조금 불평등이라 할까요?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아우르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본인이 흑수저 비주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은 원래 이제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결국 성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 공장 다니면서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통과를 하고 결국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사법고시 통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살았던 삶의 여정이 결국 흑수저, 우리 사회 또 비주류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그 흑수저 그 주류의 삶을 체감한 것처럼 그걸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다시 뭐랄까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단어를 쓴 것도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 양극화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그리고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본인의 정치적 지향성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뭔가 흑수저 비주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충원에 갔는데 문명용사 묘역을 그렇습니다. 가고 그다음에 고향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한 것, 그런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용사라고 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 성경 표현하면
빚도 없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간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비주류 또는 흑수저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정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일반 시민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세금을 열심히 내는구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시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대통령 묘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상도 출신의 민주당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중에 지금 뭐 민주당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신데 김대중 전 대통령만 호남 출신이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경상도 출신이세요. 경상도 출신의 전라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인이 경상도 출신이고 고향이 거기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경상도의 지지도 끌어내고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호남도 같이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오늘 또 호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여론조사 4개 기관이 연합으로 한 거에 1등은 유지를 했습니다. 예, 물론 상승세는 그냥 아니고 그냥 그대로 유지했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약간 올랐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막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검증을 받아야죠. 검증 받는데 예전에 경선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나왔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답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역시 가족사에 관한 것들인데 사람이 너무 격하고 막 폭발적이고 성급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씻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그 검증 면접이라 국민 면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본인이 이제 울먹이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저는 이런 점인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잘못됐다 분명히 그렇게 오늘 또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 됐든 본인의 형수한테 그런 말을 한 거, 욕설을 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비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본인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울먹이면서 이 가족사에 얽힌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걸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이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잠깐 얘기했는데 어머니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게 화가 나서 결국은 형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과 그런 욕설을 했던 것 자체에서는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건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한 게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또 있었고요. 경기도 도지사 다시 출마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국민들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배우 스캔들 관련된 문제도 본인이 있고. 직접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까지 증명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을 때보다는 한 번 이미 겪었던 즉 예방주사를 한 번 맞았던 것이기 때문에 파장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신체 검사 받았던 것도 있지만 왜 신체 검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만 얘기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한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쭉 지금 이제 흘러온 여정을 얘기하셨지만 성남, 경기도 항상 중앙 정치 무대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당 내의 조직도 사실은 좀 미약할 거고 그리고 반감도 물론 있습니다. 반감도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뭐 반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갈등은 친문과의 갈등 문제예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박원순계나 민평년계는 일정 부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꾸려진 여러 가지 참모진을 보면 민평년계나 박원순계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 계시는 상황이고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문 진영과의 갈등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대선에서 아주 크게 부딪혔던 문제이고
이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는 건 분명한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예. 이제 그 연설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어떤 정책이든 실용적이라고 판단되면 다 받아들이겠다.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자기한테 제안을 하면 그건 누구든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포용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오늘 연설문의 많은 부분이 실용적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정치도 그렇죠. 실용적으로 하고 예. 경제도 실용적으로 하고 정부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돕는 입장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으로 본인이 접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했고 친문 진영의 뭐 김경수 지사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친문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키는 이렇게 봅니다. 갈등이 있어도 대세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친문도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을 거다. 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대선에서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이 되는 순간 그 위기감 때문에라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만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친문 진영에 대한 어떤 손짓 또는 오픈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 정도냐, 반감도 있느냐, 뭐 물론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것들을 내놓고 무엇을 보여주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루 사이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두 사람 뭐 완전히 다릅니다. 법조인이지만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변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연히 기자들이 묻는데 두 사람이 한 대답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보죠. 예.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대답을 피해간 듯한 느낌입니다. 변호사 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 더 채워온 다음에 보고 판단하겠다니까 지금 못 채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초보자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윤 전 총장이 정치에 선언하고 온 지가 이틀 정도 됐지 않습니까? 뭐 3일째 되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면모를 갖추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윤 전 총장의 이제 뭐 공격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윤 전 총장이 아직은 정치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정치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가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윤 전 총장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논쟁하고 논의하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서로의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사람의 얘기 다 공평, 공정이라는 가치가 계속 강조는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공평과 공정이 다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현재 이 억압받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하는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도 약탈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약탈을 하고 있다. 독재 정부다.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그 공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억압받고 억압당하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의 공정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 억압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투쟁하는 거 그게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본인이 그렇게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하면서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그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이미지가 공정의 가치로 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공정은 기회의 공평
그리고 경쟁의 공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쟁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비기득권 세력, 주류와 비주류 간의 이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게 이제 공정의 가치로 보여지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인 것이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공정의 문제이고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을 폭주하는 정권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쪽이고 공정이옵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좀 많이 그렇습니다. 얘기한 것 같고 그렇군요. 그나저나 아까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문제인데 사실 언론들도 그 단어를 알지만 꼭 검증해야 될 핵심 주제도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본인이 해명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해명을 안 받아 써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예상되는 후보들도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또 꺼내면 또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건희 씨 입장에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억울하니까 얘기한 것 같아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으로 흐르고 이게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소문으로는 있었던 얘기지만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얘기했다가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언론과 인터뷰에서 줄리라는 말을 했고 그게 이제 본인에 간 소문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본인이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접대부라는 소문이 있고 또 유부남과 함께 동거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게 되니까 언론들이 이제 이걸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정치권에서만 소문으로 떠돌던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흥미를 갖고 얘기를 옮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정말 있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입에 입을 타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 알려지게 된 계기를 지금 김건희 씨 본인이 하셔서 본인은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사실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렸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선언을 하고 이재명 지사의 가족사 문제라든가 또 그쪽으로 프레임이 확 옮겨지면서 언론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쏟을 때가 됐는데 미리 터뜨려버리는 바람에 이상하게 좀 엉켜버렸습니다만은 아무튼 글쎄요. 그것이 검사 사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의 문제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는 지금 언론들이 덤벼들면서 이렇게 난리를 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대중적 파급력을 본다고 하면 대중들은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영부인이 되실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에 관여했다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비서관은 기소가 부당하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인물로서 사실상 공범 관계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 재판과 이 비서관 재판을 병합해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만 이번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을 이끌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중간 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기 딱 하루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검 지휘부에 기소 승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내부 회의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기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가 매우 부당하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관으로 시작해 선임 행정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올라온 핵심 실세로 꼽힙니다. 일단 수사팀의 뜻대로 이광철 비서관이 기소되긴 했지만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로 인해 남은 수사는 한동안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서 열린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한울호의 출항식 당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해운업의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행사 모습 잠시 보실까요? 한울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입니다. 지난 3년간 국적 선사가 발주한 126척의 배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던 조선업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2030년까지 15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봉량을 확보하여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 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이후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부산신항이 이틀 동안 멈췄다. 해당 언론은 물류 대란으로 비상인 부산신항의 상황을 모르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행사였다며 40분가량 진행된 행사를 위해 다목적 부두는 이틀 동안 선석을 비우면서 배가 단 한 척도 왕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배경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한울호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틀이나 대기해야 했다는 부산신항 관계자의 말도 실었는데요. 야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기업들을 괴롭혀서 되겠느냐, 나는 전시용 쇼 안 하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한울호의 출항식은 애초 출항 일정에 맞춰 항만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다목적 부두에서는 행사 당일 새벽에도 정상적인 선적과 하역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행사 전일, 심지어는 당일 새벽에도 행사를 위한 최소한 공간을 제외하고서는 다목적 부두에는 소형 컨테이너선들이 접안을 했고 정상적으로 선적하고 하역 작업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는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울호가 이틀이나 대기했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행사 날짜와 장소 모두 한울호에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도 배의 출항일을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에 맞춰서 출항일을 선정한 게 아니라 출항일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한울호가 뭐 뒷배경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원래 위치가 그거고 그 위치에 맞게 행사장을 조성한 거예요. 보통의 행사장은 보드를 향해서 직각으로 세우는 게 상식인데 배 위치가 왼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장이 약 15도 정도 각도를 꺾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배 위치에 행사장을 맞춘 거지 행사장 위치에 배를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행사장은 이렇게 부두가 아닌 선박을 바라보고 기울어져서 만들어졌는데요. 부산신항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틀 동안 아니고요. 행사하는 당일날 이제 행사하는 그 시간에 통제를 했었습니다.
다목적 부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통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전 정보 공유가 돼서 다 뭐 물류업체 쪽이나 여러분들 사전 협의를 좀 구하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4부두 같은 경우에는 통제한다는 건 없어서. 네, 들으신 대로 부산신 한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통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불만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통제는 이틀이 아닌 행사 당시에만 있었다며 이틀 동안 부두가 멈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희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700명대에 이르며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명 발생해 연이틀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전날 83%에서 더 높아져 85%가 넘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6월에 확진된 14,000여 명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8.7%로 가장 많고 20대와 50대가 17.8%,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 전파가 더 쉽게 이뤄집니다. 7월엔 여름휴가와 방학이 있어 젊은 층의 대면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또 음주나 뭐 다양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매개될 경우 전염력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240명 넘게 나왔고 델타 변이 환자 9명을 확인했는데 변이 감염자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10%가 안 되는 상황에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델타 변이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지만 오는 26일 50대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없는 이번 달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유행 지역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며 국민에게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초에 각 지자체와 논의해 단계 조정이나 조치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탓인지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 첫날. 공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공원처럼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은 시민도 아직은 마스크를 벗는 게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혹시 또 마스크를 안 쓰면 눈치를 줄까 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백신을 맞았더라도 노마스크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인류 뭐 같아. 뭐 700명까지 나오는데 벗으면 되겠어? 누가 백신 접종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안이 가중될 수 없을 것밖에. 다만 일부 접종자는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싶다며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전파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 부분은 좀 완화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정부는 실외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거리두기 개편안이 수도권에선 일주일 연기되면서 현장에선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하러 온 직장인들로 붐비는 식당 안.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5명 이상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5인이서 먹고 싶었는데 이게 일주일 연장이 돼서 다 같이 못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6명이 입장할 수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일행과 흩어지거나 사장님 근데 오늘부터 6명 안 돼요? 아, 안 돼요? 오랜만에 잡았던 주말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대학교 선배랑 동기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너무 기쁘게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다시 또 이게 연장이 되는 바람에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카페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이 한 주 미뤄지면서 여전히 최대 4명까지만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개편안에 맞춰 준비했던 계획들이 틀어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완화되는 지침을 발표한다 해서 고용도 새로 저희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예약 취소가 다 들어왔죠. 일주일 뒤에도 개편안 시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될까 봐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밤장사를 하기 때문에 12시까지 하는 거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많이 답답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를 지켜본 뒤 다음 주 초쯤 개편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완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일상 복귀에 더 다가가게 됐는데요. 자칫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식당이 오랜만에 손님들로 활기가 돕니다.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허용되자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죠 이게. 그럼 벌써 1년인겨 2년 만에 이제 거기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이 4명이 넘다 보니까 밥을 따로따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먹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없을 정도로 너무 저기가 됐었는데 또 1단계 돼가지고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고요. 최근 노래방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에서는 강화된 1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대전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예상보다 단체 손님은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부분 서너 명씩 식당을 이용했고 5명에서 8명이 모여 식사하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방역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위생 관리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의 이제 빛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완화된 방역 조치로 혹시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대 많이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이제 또 이게 확산이 너무 돼서 또 갑자기 또 3단계 뭐 4단계까지 발령될까 봐 그것도 참 조마조마하고. 대전시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완화된 방역 조치로 일상생활 복귀라는 희망이 커진 가운데 혹시나 확산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긴장감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연령층의 백신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확정됐습니다.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올려 50대 미만은 맞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하반기 접종 계획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하반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55살에서 59살까지는 이달 26일, 50살부터 54살은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합니다. 모두 740만 명으로 mRNA 기반인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대폭 올렸습니다. 상반기 30살 미만 제한을 더 확대해 앞으로 50살 밑으로는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해당 연령층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2차 때 파이자를 맞게 됩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예정됐던 인원까지 더하면 모두 16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얀센 백신은 3분기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대상 제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서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 등은 28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이달에서 9월 사이 입영 예정자 7만 명도 오는 12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한편 상반기 접종 대상인 60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이달 백신을 맞도록 해 고위험군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사적 모임 규모와 운영 시간 제한을 완화시켜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하고 바로 전날 어제 긴급하게 수도권을 제외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악화된 배경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네, 2분기의 유행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힘과 감소시키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확진자 수가 평균 500명대 이하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수도권에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생기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 신호를 주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균형이 깨졌고요. 그 여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다는 홍보는 한 2주 이상 진행이 됐는데 수도권은 한 주 미룬다는 갑자기 하루 전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혼란도 겪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음 주에는 그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네,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번처럼 급격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푸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연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치로서의 의미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지금의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같은 게 다르니까 뭐 일이나 휴가로 지역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꼭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었고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1단계 조치가 적용되어서 인원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지만 일종의 이행기간 개념으로 지자체별로 모임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행기간을 가지는 것 자체는 조심스러운 접근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예. 지자체별로 기준과 조건을 다르게 해석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방역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방안은 유지를 하되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또
외국에서 백신을 확실하게 맞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가격리가 면제도 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돌파 감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또 번지는 거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접종률을 올리겠다라는 전략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보면 백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의 조치는 1차 접종만 맞춰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마치 한 번의 접종으로 충분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방역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접종률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적에도 좀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5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권고 연령 기준이 30세 이상 맞아라 그랬는데 50세 이상으로 한다. 이게 높인 배경은 뭡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시다시피 매우 드문 확률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유행 상황이 외국 국가들처럼 극심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다라면 빠르게 연령과 관계없이 접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행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3분기에는 다른 백신 접종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희귀혈전 발생률이 100만 명당 약 0.2건 정도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건의 사망 사례가 있었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종 계획을 세워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50세 미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2차에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교차 접종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하고 다른 백신 접종할 경우에는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되시는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발생하는 희귀혈전 문제가 대부분 1회 접종하고 나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mRNA 백신에서 최근 우려가 제기된 심근염 같은 문제들은 2회 접종했을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1회 진행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차 접종 방식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차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이렇게 방역이나 아니면 감염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항상 우려로 나와도 어떻게든 뭐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밀고 갔다가 다시 후퇴했다. 이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받습니다.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오인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업계 등 경영 위기 업종에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1천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 지원에 15조 7천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입니다. 캐시백은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소비 쿠폰에는 프로스포츠와 영화 등의 할인이 추가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3% 이상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월 단위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3%를 빼고 늘어난 사용액 50만 원에 10%인 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월 10만 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사용액이 캐시백 대상인데 여러 카드의 사용 정보를 합치기 위해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1조 1천억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촉진해주는 부분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라 이런 정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다시 발행되는데 축구와 야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와 영화 관람, 철도와 버스 요금 할인 쿠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모두 5조 3천억 원어치 추가로 찍어낼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가 예비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휴가 분산 등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열대야 발생일도 늘어나는 등 비교적 8월이 더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월 하순에 끝나면 다음에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가 좀 밀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일단 그 더운 기간도 길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보름 이상 길어지는 거고. 진통 더위가 길어지고 산업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은 작년과 엇비슷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다음 달 둘째 주에 최대치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기온 29.4도의 기준 전망을 적용하면 90.9기가와트, 30.2도의 상한 전망으로는 94.4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력 공급 능력에 비춰보면 예비력이 4.8기가와트, 예비율로는 5.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력 예비력 수준은 전력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달 넷째 주가 4.2%로 가장 낮아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보관 시설과 접종센터의 전력 공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비 중인 발전기에 시운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8.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을 유도하고 냉방기의 순차 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쳐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주민 수천만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전과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 해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불볕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인근 도시 리턴은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평소 폭염을 겪은 적이 없는 주민들은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going to be ending up in the hospital and being really sick from this because some of them don't know how to look after themselves. 이 같은 폭염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만 지난 닷새간 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2천만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60명가량이, 워싱턴주에서도 수십 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This is not normal for Seattle, and I feel for a lot of Seattleites and a lot of Western Washington people and a lot of Washingtonians and a lot of the Pacific Northwesterners because, man, they're not used to this. 폭염으로 전선이 녹고 전력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열돔 현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A heat dome is essentially a huge high-pressure ridge. We get sinking air around a high pressure, and that basically acts like a cap, locking in and cooking the air below. 미국 언론들은 주 후반 한랭 전선이 내려오면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6월 들어서면서 불볕더위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서태평양 쪽 지역이 폭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곳이 평소에 늘 선선하던 곳이라 더위에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에어컨 있는 집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섭씨 20도에서 25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40도에서 45도, 무려 20도나 올라간 겁니다. 다들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그나마 피신하고 있는 중이고 야생동물, 반려동물, 도로 문제, 전철 케이블 문제, 문제는 코로나19 검진센터가 더 이상 열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는 겁니다. 이번 폭염은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찜통이 돼 있는 겁니다. 열돔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그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로 열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 고온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부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고온이 지나가면 그 뒤에 폭우, 가뭄, 산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벌, 나비 등 곤충이 줄어들고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땅이 메말라서 관광 명소가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이 번지고 있고 빙하가 계속 무너져 내리면서 바닷속 생태계도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농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아이오와주 쪽이면은 밀, 옥수수, 콩 등이 재배가 되는 곳인데 이곳이 농사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와인용 포도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선선한 곳에서 자라는 샴페인용 포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카라고 하는 고급 원두 커피를 생산하는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은 이미 커피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케냐는 병충해 때문에 차가 완전히 재배를 못하고 있을 정도고 예멘도 폭우가 계속 쏟아지면서 꿀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폭염은 결국 곧 식량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위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후변화 아니죠.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가 아닙니다.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기후 지구의 가열화입니다. 가까이는 폭염 대책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생존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서둘러 계획을 하고 꾸준히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에 대한 직접 강제추행과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초점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부실 수사 책임과 허위 보고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래 5월 21일이었던 20비행단 군 검찰 조사 기일을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 검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먼저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이후 공군 검찰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9일 국회에 추가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소환 조사도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방안을 찾고 있고 전 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피내사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 계획도 잡혀 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중사의 남편 측은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8735님, 국민에게 비전 제시로 정권을 잡아야지 묻지마 비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0815님, 차기 대통령은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577님,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 국민도 힘들지만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조 추첨 결과 우리 대표팀은 중동 팀들과 맞서게 됐습니다. 네,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레바논 모두 중동 팀입니다. 이렇게 중동 팀만 만나는 최종 예선은 처음이군요. 최종 예선전은 9월에 시작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